안녕하세요. 광주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희망 릴레이 강연 청춘 희망을 품다 진행을 맡은 강예슬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청춘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요즘 여러분의 청춘은 안녕하신가요? 어렵다, 힘들다, 좀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겪고 계신 수많은 청춘들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광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이 자리에서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꿈을 이뤄가고 있는 분들의 강연을 릴레이 형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자, 그럼 광주 MBC 창사 50주년 희망 릴레이 강연 청춘 희망을 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제가 만든 프로그램, 제가 제작을 하면서 직접 느낀 경험, 그리고 요즘 제가 경험한 아주 신기하고도 어마어마한 경험, 그런 얘기를 통해서 성공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는 분? 이거 아는 분? 실제 정말로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이게 1996년도에 양심냉장고 첫 방송할 때 이 장애인 가운데 있는 분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분이 이분이 운전을 하면서 지켰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래가지고 양심냉장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첫 방송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4대 일간지 신문 사설에까지 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이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준 프로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아는 분, 이게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칭찬합시다, 이것도 우연히 시작을 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칭찬이라는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 한국방송대상의 대상을 받았어요. 이것도 성공했죠. 2011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 PD로서 가장 행복했던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가만히 있거나 그저 그렇거나 평범한 것, 남들이 다 예상하는 것을 하면 성공할 수도 없어요. 실패도 물론 안 하겠지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성공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 도전하라. 도전이라는 건 쉬운 일을 하는 건 도전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렇죠? 어려운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일, 그런 것을 해야 도전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도전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걸 정도의 일을 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도전한다 그러면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가수를 내가 처음 또 이게 기획을 딱 했는데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첫 반응이 에이 안 돼. 아이디어는 좋은데 누가 섭외가 돼 있어. 이게
톱 가수들이 무슨 서바이벌을 해? 안 된다는 거야 다. 그래? 7명 가수를 다 섭외한다. 그래가지고 딱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이 여가수, 성별, 밴드, 락, 발라드 막 해가지고 선곡을 해가지고 이 7명을 약간 신인급, 중견급 해가지고 이 7명을 딱 리스트업을 했어요. 이 사람을 7명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섭외에 실패하면 나는 가수 안 만든다. 누가 안 되니까 이 가수가 안 되니까 다른 가수를 넣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이 처음에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7명을 다 섭외해야 프로그램 제작한다. 안 그러면 포기라고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섭외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섭외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부터 섭외를 해야죠. 그 사람이 안 되면 이제 끝나면 되니까. 뭐 섭외하기 쉬운 사람을 이렇게 섭외했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하자. 누굴 것 같아요? 누구? 박정현? 이분이 이 사람 내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주변을 한 달 이상 조사해서 친한 PD, 싫어하는 PD, 친한 음반 기획사 사람, 뭐 싫어하는 사람 포섭을 해가지고 친한 사람들에게 다 이거 좋은 프로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뭐 다 조사를 해서 홍대 앞에 잘 가는 파스타 집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보라색 꽃다발을 들고 알리올리오를 먹으며 2시간 동안 내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왜곡돼 있다. 물론 아이돌 가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아이돌 가수 음악이 다 프라임 타임에 점령을 하고 이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의 노래는 다 심야로 밀려가나 라디오로 갔다. 이게 뭐냐? 나는 여러분들의 노래를 프라임 타임 때 시청자와 함께 하고 싶다. 온 가족이. 그러려면 장치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장치. 그게 서바이벌이다. 나를 믿고 해다. 어마어마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이 양반이 정말 쿨하더군요. 탁 일어나면서 녹화는 언제부터 시작이죠?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첫 녹화를 하는데 자, 이 섭외 성공, 이 어려워 아무도 안 될 것 같다는 그 섭외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섭외 도전했으니까 그냥 성공한 건가? 도전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나의 온 진심을 담아야 된다. 온 진심을 담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근데 이 첫 녹화할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 섭외는 됐는데 이게 진짜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 가슴 졸이며 봤죠. 저 구석에서 처음에 이소라 씨가 딱 나오는데 여기 서가지고 노래를 시작을 못하더라고. 떨려가지고 막 이 안면근이 확 떨리고 그래서 한 1분 이상 노래를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방청객이 사실 다시 박수를 팍 쳐줬어요. 힘내라고.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딱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객석을 탁 봤어요. 그 500명의
방청객이 다 얼어붙어 있더라고. 정말 누구 하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이 소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500명이. 그래서 내가 대박 났구나. 대박이다. 그리고 나도 이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 가사말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쨌든 이 사람 다들 뭐 아주 너무너무 훌륭했죠. 플라잉 디렉터라는 게 있어요. 재작년부터 제가 그 플라잉 디렉터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맷을 어디에 팔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서 그 포맷을 제작을 하는 거를 비행기를 타고 플라잉해서 날아가가지고 디렉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문을 해주고 잘못된 거 고쳐주고 잘 제작이 되게 성공할 수 있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플라잉. 워시꺼셔. 발음 웃기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성조가 있어요. 워시꺼셔. 똑같죠?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데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한류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대장금도 팔리고 뭐 다 팔렸잖아요. 그거는 잘 따져보면 만들어진 테이프를 판 거예요. 그렇죠? 녹화된 테이프를 갖다 팔아가지고 걔네가 자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더빙해서. 근데 나는 가수사는 포맷이라는 아이디어, 생각을 판 겁니다.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 울고 웃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방청객들 눈물을 막 흘려요. 자, 그래서 첫 방송에서 2.1%가 나왔어요. 시청률이. 이 2.1%라는 것은 그 중국에서는 전국에 약 30개의 채널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1% 정도 나오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리고 0.89 나와도 그냥 그렇다. 1.45% 나오면 대박이다. 근데 첫 방송이 2.1%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에 3.8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한 성공을 한 거죠. 이거에 힘을 입어서 아빠 어디 가요? 이게 빠빠치날이라고. 빠빠치날. 아빠 어디가? 똑같아요. 이름이. 이것도 제작을 했습니다. 똑같이 제작을 했어요. 중국 그 영화배우 아들 또는 뭐 운동선수 딸 막 쫙 똑같이 캐스팅해서 했어요. 이게 더 대박이 났습니다. 첫 방송에 2.6%가 나오더니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마지막 방송에선 5.8%. 대도시 시청률은 8%가 넘었어요. 중국에서 내가 여기 창사라는 아주 시골의 조그만 후난성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서 나는 가수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나는 가수사 아무리 난리가 나고 대한민국이 사실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방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무도 이걸 몰라. 그런데 내가 그 창사라는 데서 워시꺼셔를 성공을 딱 시켰더니 전 세계 미국, 유럽, 뭐 동남아 난리가 났어요. 워시꺼셔가 어디서 만든 거냐? 누가 만든 거냐? 이거 사갈 수 없냐? 제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만들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나는 가수사를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도전. 자,
이렇게 여러분 요 서울 보이세요? 서울 요 조그만 서울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왜 서울을 가려고 그래? 중국으로 가라 이거 중국. 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5분 내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 어린 도전을 했다.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나 진심 어린 도전을 했으면 성공해.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께 이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합니다. 성공이 그럼 뭐냐?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인가? 제가 남미 여행을 추방당하듯이 남미로 가서 여행을 쫙 하면서 거의 2달이 지난 마지막 시점에 아마존에 갔습니다. 배낭 혼자 메고 아마존에 가서, 여기가 아마존이에요. 마나우스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하루는 이 아마존 강가에서 하루 종일 해가 저물 때까지 이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 아마존의 그 끝이 안 보이는 강폭의 그 거대한 양의 흐름을 보면서 참 무섭다. 이 거대한 흐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이 강물이 우리 인생이랑 좀 비슷하구나. 흐르는 시간과 비슷하구나. 멈출 수 없는, 누구나 다 멈추고 싶지만 절대 멈출 수 없고 멈추지 않는 거대한 흐름. 그걸 보면서 자, 나한테 성공이란 뭐냐?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공이란 뭐냐? 이 인생이라는 건 흐르지 않고 끝까지 흘러가기만 하는데 결국에 죽는다는 것. 결과는 딱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는 딱 하나. 죽는다는 것. 그 외에는 흘러가기만 한다. 자,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진심을 다해서 거침없이 도전하는 것. 도전하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다. 여러분, 나도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어마어마한 땅이죠? 여러분께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과 오늘 짧지만 굵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계신 모든 분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짜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질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에 그 무릎박도사에 출연하셨을 때 나는 그 PD의 덕목을, 가장 큰 덕목을 마음이 따뜻한 거, 따뜻한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도 지금 PD가 목표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지금 PD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훌륭한 말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프로를 만들죠. 그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전파 딱딱한 매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은 사람 이야기를 담아야 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프로그램이니까 여행 이야기를 담으면 실패해요. 여행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담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 애정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겁니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된 분이시죠. 지역주의의 벽을 허문 호남 지역의 유일한 여당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 날 순천 곡성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정현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는 3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25, 6년 동안은 소위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 요즘 정식 명칭으로 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 줄곧 이렇게 30명 전원이 한 당 출신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29명이 새민연 출신이고 처음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호남의 정치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선언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전체가 내 지역구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제 모든 발언의 첫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호남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현입니다. 장관, 항상 제 질문은 호남 출신 이정현임을 늘 내세웠었습니다. 비록 지역구에서는 떨어졌었지만은 제가 호남 출신임을 내세운 것은 제 발언의 절반은 항상 호남 문제를 다루고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18대 때도 사실상 미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에 출마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19년 동안 호남에서만 새누리당 이름으로 4번째 출마를 해서 순천 곡성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는 당선을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순천 곡성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호남, 내 고향, 내가 너무도 구석을 잘 알고 있는 호남, 그리고 그 호남의 문제점과 호남인의 정서와 감정까지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 이정현이 힘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의지를 더 키워서 내 고향 호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년 동안 선택받지 못했었습니다. 호남에서 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향하는 그런 정당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걸 깨고 싶었었습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는 절대로 지역 발전도 할 수 없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치로부터 절대로 대접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 발전에도 정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저는 반드시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닌 당의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당선돼서 걸어가서 그리고 호남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었고 19년 동안 저는 3번 떨어지고 이제 4번 만에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 출마하기 바로 직전에 청와대에 홍보수석을 했었고 그 직전에는 정무수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하에서는 호남 출신으로서는 청와대 내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천으로 출마를 하러 내려오면서 몇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저 사람 청와대 수석을 지냈다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을 준다, 저 사람 소위 언론에서 정권의 실세다 그래서 뻐긴다, 이런 인상을 절대 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전라도 곡성 목사동 촌놈이고 목사동 촌놈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혹시 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정래 선생님은 서남사에서 동자승을 지낸 순천과 곡성, 보성, 고흥, 여수, 순천 쪽의 사투리를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시는 분이고 그 태백산맥에 바로 그 지역 사투리가 가장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책을 끄집어내서 읽으면서 저는 그 사투리를 소리내서 읽어서 제 입에 익숙하게 했고 그 사투리로 유권자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하는 동안에 저는 15년 된 가장 낡은 자전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어깨띠를 두르는 사람이 다가올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느끼는 거부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깨띠를 아예 제작을 하지 않고 조끼에다가 이정현이라는 이름을 써붙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항상 장애인을 만나든 어르신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모든 대화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한쪽 무릎을 땅에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상대 후보가 7시 반부터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분하고 같이 해서는 절대로 이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3시 반에 비서도 깨우지 않고 혼자 나가서 택시를 대절해서 타고 가스 충전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사람들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쨌든 순천 시민들과 곡성 유권자들은 저 이정현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호소를 했느냐? 호남이 변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에 경쟁이 도입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국회의원 전원, 시장 도지사 맨날, 시도의원 전원, 시군구 의원 전원, 시장 구청장 전원이 같은 당 출신이거나 같은 당과 함께 했었던 그런 분들로 전체가 돌아가서는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1색이 되면은 왜 지역 발전에 또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시군구에서 시도로 올라오고 시도에서 각 부처로 올라가고 부처에서 맨 마지막에 기재부로 넘어오는 1년 내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국회로 넘기기 직전에 정부 여당 안을 만들게 됩니다.
정부 여당 안을 만들게 됩니다. 여당 안입니다. 정부 여당 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겨서 여야가 심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광주, 전남, 전북에 단 한 명의 외에도 없이 전원이 야당이면 정부 여당 안을 만들 때 누가 참여를 해서 지역에 빠진 예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힘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한다고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회의라는 게 필요한 거고 협의라는 게 필요한데 30명 전원이 야당이면 정부 여당 안을 만들 때 호남에 정말 다급하고 시급하고 꼭 마지막 순간에 넣어야 될 그런 예산을 누가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섞여 있다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이 잡을 수도 있고 저 당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ll or nothing이 되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호남에서도 정치의 경쟁력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누가 지역민들에게 더 자주 찾아가는지 누가 지역민들에게 더 많이 고개를 숙이고 누가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사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냐 하는 경쟁을 하는 것. 그래서 고스란히 이익 챙기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고 유권자들이고 정치인들은 부지런히 뛰어서 지역민들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그것을 반드시 하고 싶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줄기차게 호남에서 출마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희망이었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미치도록 그 꿈을 향해서 가라고. 미치도록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여러분과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강당 말고 이 강당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목표와 꿈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엄청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면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갔는데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하고 대정부 질문을 같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2달 동안을 연설 하나를 무려 2달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바위덩어리가 너무너무 갖기 좋은 조약돌로 변했다 싶을 정도로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드디어 연설을 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갔더니 이 대목을 이렇게 한번 고쳐보면 어떻겠냐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경질이 확 났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십시다. 이제 그만 좀 하십시다. 고치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원고를 제 앞에다 빡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인마 출세하기 틀렸어. 소리를 꽉 찔렀습니다. 너는 출세하기 틀렸어. 다른 사람이 99번을 고치면 너는 한 번 더 손을 봐서 100번을 고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100번을 고치면 너는 한 번 더 고쳐서 101번을 고쳐야만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어? 너는 그런 자세로 하면 절대 출세하기 틀렸어 라고 그때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뒤에도 그냥 내려고 하는 원고를 꼭 그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읽으면 반드시 고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서 낸 원고는 꼭 칭찬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매사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하고 그리고 엄청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제 경험으로 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전략기획단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 신문을 4번을 봤습니다.
한 신문을 4번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이 옛날에는 지방에 보내기 위해서 8시면 가판이 먼저 나옵니다. 내일 아침 조간신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 신문의 가판을 만화, 만평, 사설, 칼럼까지 완전히 다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 저녁 가판과 아침에 본판을 놓고 어떤 것이 커졌는지, 어떤 것이 작아졌는지,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어떤 것이 한 곳에 난 신문이 여러 신문에 났는지를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일주일치 신문을 모아놓고 일부러 볼펜으로 이면지에다가 그 신문에 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든 것을 손으로 일부러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그걸 또 타이핑을 전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달 가고 석 달 가고 1년, 2년이 가니까 거의 세상 돌아간 모든 것과 모든 논리와 사설 칼럼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전개졌습니다. 그 어떤 전략 회의를 가도, 그 어떤 연설문을 써도, 그 무엇을 해도 저를 따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분야에 있어서만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침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고 밤에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방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한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 전남의 모든 정치 리더십은 더 이상 정치적인 관심과 정치적인 쟁점을 벗어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지역민들이 먹고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정말 제대로 문화가 꼽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방향으로, 발전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혼자가 됐든 주변에 동조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었고 미치도록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통하더라는 것, 진심이면 확실하게 통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전남대학교 정말 우수한 인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 박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 모든 일에 미치도록 한번 일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옷 하나로 억대 연매출의 성공 신화를 쓴 분입니다. 인터넷 사업가 손석호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초마다 오답을 파는 여성의류 쇼핑몰 대표를 맡고 있는 손석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 모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뭐 아까 잠깐 소개할 때 들었는데 연매출 그 100억 이상의, 그리고 직원 수는 한 60명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카페를 비롯하여 옷 매장, 그리고 디자인 소품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작은 기업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그 업적들이 저 혼자서 일궈낸 것들이 아니고 저의 반려자이자 동업자인 제 와이프인 김윤경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블루오션이었고 포화 상태였지만 여성 보세 의류라는 시장을 보게 됐고, 또 저희 주변에 후배니 선배니 모든 인맥들을 다 동원을 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전에 모자 사업을 했던 게 경험이라고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스타트를 할 수 있었어요. 첫날은 박스 하나, 둘째 날은 박스 2개, 그 다음 날은 박스 4개, 8개, 16개가 됐고 얼마 안 됐는데 1000박스가 나가더라고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참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그때 당시에 저희는 지하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원이라고까지는 그렇고 벽에다가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햇빛을 보는 것이다. 1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됩니다. 간간히 제가 제 고향인 광주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속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서울물이 좋긴 좋은가 보다. 얼굴 색깔이 왜 이렇게 하얗냐. 그 이유는 햇빛을 못 보기 때문이었던 거죠. 업계 최초로 저희가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디자인을 가미를 시킵니다. CI니, BI니, 캐릭터니, 패키지 디자인이니, 또 학교에서 배웠던 거 디자인 경영까지도 다 해봤어요. 역시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안 좋은 지경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복리후생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휴게실, 수면실, 양심가게, 뭐 생일 축하 장려금, 만근제도, 자기개발 지원비, 주기적인 교육, 워크샵, 체육대 이런 걸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됐죠. 사실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9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비모 쇼핑몰로 해가지고 시련과 절망, 그렇죠. 디도스 공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는 뭐 디도스 공격 다 많이 아시네요. 디도스 공격을 또 최초로 받는 그 쇼핑몰이 되다 보니 9시 뉴스에 비모 쇼핑몰 해가지고 디도스 공격 받았다 나왔고, 상표권 뭐 도용으로 인해서 뭐 경찰서도 뭐 불려다니고, 뭐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라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크게 한번 났어요. 근데 저희는 왜 났는지 잘 몰랐는데 아마 경험이 부족해갖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즐거웠던 기억들이 또 있어요. 핸드폰 액정 클리너라는 걸 홍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10만 개를 뿌렸더니 모 기자분이 그러니까 밖에서 리포터분이 저희 그 액정 클리너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나온 거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그날 저희 사이트는 그 난리가 났습니다. 반가웠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일은 런던 올림픽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 양궁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부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가 무슨 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바가지 머리라고, 캐릭터와 바가지 머리라고 써 있는 걸 보고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어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광고 홍보비를 만약에 썼다면 한 300억 이상 정도의 효과를 누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좀 쓸데없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생각하고 메모하며 체크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면서 성취감을 만끽하자. 보통 보면 목표가 불분명해요. 제가 예전에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5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넣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자. 저희 직원들이 저는 직원들한테 혼을 내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보면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고 일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말하는 시간은 뭐냐면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루니 이틀이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30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타이머를 눌러놓고 게임 하듯이 몰입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쓸데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관심이 가는 또는 좋아하는 분야에서 답을 찾아라. 직장이나 직업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고
나하고 가장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는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제가 군대 갈 때 혼자 갔어요. 부모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다 만류했어요. 왜 그런 용기가 생겼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못한 선배, 나보다 못한 삼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군대 잘 갔다 왔어요. 근데 나라고 못 가겠는가 싶더라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남들과 항상 달라야 됩니다.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제2 외국어가 뛰어난가? 또는 내가 남들보다 계산력이 빠른가? 내가 디자인 능력이 뛰어난가? 제가 말하는 무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사람이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선배, 후배, 친구, 친인척 나중에 있잖아요. 큰 힘이 되고 저한테 큰 자산이 됩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3번 온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께서 취업 의뢰를 하게 되죠. 혹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취업이 가능한데 저는 사실 다 다른 건 잘하는데 일본어가 조금 약하고 뭐가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보다 더 일찍 움직이고 부지런히 노력하라. 아까 의원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7시 몇 분에 나와서 선거운동할 때 본인은 3시 반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처럼 남들과 다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노력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겸손하되 적을 만들지 말자. 이건 뭐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더 잘하실 거고요. 그러면 역으로 아니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노하우들만 하다 보면 얼마나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가 제일 끝에 써놓은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아까 그 목표가 없이 무작정 뭔가 진행한다고 그랬었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목표를 정해서 뭔가 하나씩 성취를 하게 되면 본인이 본인한테 상을 주세요. 뭐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여학생들 같으면 뭔가 화장품을 갖고 싶었고 가방이 가지고 싶었고 남학생들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주면서 좀 더 이렇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음을 낭비하지 말자. 최고의 무기는 젊음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청춘 희망을 품다라고 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청춘이 뭘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더니 청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도 내가 무언가에 호기심이 있는가 없는가. 호기심이 있다면 청춘이고 호기심이 없고 만사 귀찮고 그렇다면 청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죠.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명심하라.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제가 사무실 제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 항상 붙여놓고 매일 보는 건데요. 제일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네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고맙습니다. 질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은 이제 사업 아이템 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얻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욕구를 충족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두 가지 질문하신 거죠? 네, 진짜 예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그 사업에 뭐 영감을 얻고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광주뿐만 아니고 뭐 서울이니 아니면 외국도 많이 출장을 다니는데요. 그 이유가 많이 보려고 하고 또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심지어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런던에서 뭐가 유행을 했어요. 뉴욕에서 얼마 있다가 유행을 하고 도쿄에서 유행을 합니다. 서울에서 유행을 해요. 광주로 옵니다. 그런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사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합니다. 제가 28살 때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나이 31살이 되면 꼭 나는 외제차 좋은 걸 꼭 타고 싶겠다. 그 차명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살에 이제 목표를 체크를 해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잘했어. 그래서 제가 저한테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 차를 선물로 줬고, 저는 그걸 받음으로써 더 자신감이 생겼고 또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영화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신스틸러 배우 박철민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 기억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예, 이 마이크를 차놓고 마이크를 찾고 있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외모로 승부하는 배우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실제로 보니까 외모로 승부할 만 합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예. 예, 계림초등학교를 수석 졸업, 동성중학교를 수석 졸업, 조선대학교 부석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배우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큰 박수를 받고 싶어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겨우겨우 졸업했고요. 수석은커녕 무기정학을 2번이나 당했던 아주 말썽꾸러기 배우 박철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향에 와서 정말 제대로 해보지 못한 강의라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큰 박수를 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인기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는 봄눈 녹듯이 식혜 밥알 없어지듯이 바로 사라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인기 남아있을 때 고개 숙이거나 겸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건방 떨다가 인기 사라지면 바로 겸손해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꿈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으십시오. 꿈이 정해지신 분, 앞으로 사회를 만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나는 일을 어떤 일을 하겠다 정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적어요. 한 7분 정도. 예. 꿈을 아직 못 정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세상을 만날 것인지 아직 못 정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예. 한 50, 60%. 나머지 분은 꿈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헷갈리는 건가? 그렇죠. 꿈은 뭐 자주 바뀝니다. 저도 경험했고 또 제가 키우는 우리 딸들도 늘 그러는데요.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바뀌기도 하고요. 또 안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청춘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젊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겠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일을 하는 동안은 몇 끼 굶어도 전혀 잠이 오지 않고, 이 일을 하는 동안은 한 이틀 안 잤는데도 아주 싱싱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도대체 그 일은 무엇일까? 이 고민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찾는 거 너무나 절실합니다.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걸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지금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봐야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저는 아주 행복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선극을 경험하면서 바로 찾았습니다. 무대에 서는 거, 관객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워서 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그 꿈을 중3 때부터 갖기 시작했으니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과 또 내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은 뭐 글 쓰는 거라던가 또 여행을 다니는 거라던가 뭘 기계를 만지는 거라던가 그렇게 어긋날 수가 있죠. 가장 좋아하는 일과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일치되면 그것 또한 너무나 행복한 일이겠죠.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하고 싶었던 거, 가장 만나고 싶었던 게 무대 위에 카메라 앞에 서는 거였다면 또 내가 그나마 이 세상의 오만 가지 일들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좀 신나면서 왠지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사람들한테 너 그건 잘한다 했던 것 또한 무대 위에 서는 거,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민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도 바로 연극반에 들어가서 학교 수업보다는 그 연극반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 정말 어르신들의 반대로 연기를 전공하는 과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지만은 경영학과는 뒤로 하고 대학교 가서도 4년 내내 동아리방에서 아마추어 연극이지만 연극을 하면서 즐거웠고 행복해했고, 또 거침없이 사회에 나가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로로 진출해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연기 생활을 아주 신나게 행복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만나야겠죠.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뭐 책으로 또 직접 만나면서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해봐야 하니까 직접 만나보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혹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신 분들은 행복하죠.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일은 찾았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분들한테 제가 뭐 조언을 굳이 드린다면은 먼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게 정말 굵은 아주 진한 피보다 더 진한 땀을 한번 흘려봐라, 이렇게 조언하고 싶고요. 몇 년 동안을 여러 해 동안을 고민하기도 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노력하기도 했는데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저한테 조언한다면 저는 거침없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 저는 바로 이렇게 직접 조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세상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잘 안 돼도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일이 처지고 밀리더라도 또 역경이나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들을 정말 신나게 어렵지만 결국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최고가 되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만나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삼아라,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 조언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위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정상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좀 밑에 있더라도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유한한 인생을 만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고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또 함께 일치시키려고 굵은 땀을 흘려라.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나 잡아가지고 평생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만나는 것 또한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요즘 뭐 신나게 잘 나가는 배우는 아니지만 하여튼 조연 배우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 또 고향 선배 박철민 씨에게 이거 하나는 궁금하다. 좋습니다. 배우시니까 막 슬럼프도 있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잘된 일도 있으시겠지만은 먼저 슬럼프를 어떻게 대처하셨고 그 슬럼프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슬럼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크게 웃음을 드리고 싶었는데 웃음이 안 나오는 작품, 장면, 그 캐릭터, 뭔가 눈물을 깊게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상투적인 어떤 감정만 전해드렸을 때, 뭔가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때가 정말
좌절해지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면서 질곡에 빠지면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특히 무대에 섰을 때 어제까지 너무나 매력적으로 지금 관객들을 휘어잡고 막 까불어대면서 내 이야기, 우리 작품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주고받았었는데 오늘 유달리 그 장면이 안 되고 그 장면에서 어색하고 관객들도 왠지 받아들인 게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아주 거침없이 질곡으로 빠지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게 서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배우가 맞나? 나는 언제 연기를 잘하지? 한번 잠깐 지금 스톱하면 어떨까? 옆으로 가는 길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되돌아갈까? 정말 끊임없이 처절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마셨던 그 술을 다시 만나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특히 그럴 때는 또 여러 사람하고 만나서 마시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먹거나 아주 친한 뭐 지인하고 마시면서 고민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술이 많이 취해서 뭐 집에 가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번민하다가 번뇌하다가 결국은 그 대본에서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이미 공연이 시작돼서 두세 달 동안 놔버렸던, 이제 저 던져버렸던 대본을 다시 찾고 그 대본을 다시 보고 처음에 읽었던 느낌들 다시 찾아보고 중간에 읽었던 느낌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때 감정, 그랬던 느낌들을 다시 소중하게 끄집어내서 짜깁기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극복되는 것은 아니죠. 다 아닌데 아까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나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도하고 다른 데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봤자 이것만큼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가 말끔하게 슬럼프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시 그 장면을 만나고 또 다른 작품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조금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2학기 학생인데요. 취준생인데 너무 자격증 공부하고 성적 관리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이 강연이 저에게 힐링이 될까 해서 왔는데요. 잘하는 걸 하라고 하셨고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잘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좋아하지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혹시나 그 박철민 씨께서 부모의 마음이나 그런 인생 선배의 마음으로서 한번 따뜻한 조언 같은 것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카, 우리 누나 조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탄자니아에 가 있는데 그럼처럼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저 어린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에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문화들, 수많은 술, 수많은 전통들, 수많은 예술들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약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굵은 땀을 흘리면서 멋지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또 예쁜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신나게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정한 그 길을 향해서 아주 신나게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여러분도 부모가 되시겠고 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평생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나이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제 주위의 친구들도 많고요. 이게 이거인 줄 알았더니 이걸 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 또 찾았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일지는 모르나 지금 뭔가 생각해보고 싶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일을 낭비일지 모르나 거침없이 한번 만나봐라 했던 것도 그만큼 찾기 어렵고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일들을 여러 가지들을 직접 또는 책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좀 자주 만나보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들어보기도 하시고 뭐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됐을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다양한 걸 만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도 열심히 한번 그리게 해보기도 하고 정말 골동품을 이렇게 만나보게 하기도 하고 좋은 작품을 미술을 뭐 음악 작품을 미술 작품을 만나보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곳을 가보기도 하고 형편에 가능한 한 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대학로를 찾은 대학로에 저와 함께 이제 청춘으로서 또 프로페셔널한 직장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연극하는 후배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첫 공연을 할 때 또 첫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연극 배우한테 너는 지금부터 아마추어 연기를 연습하는 배우가 아니다. 돈을 내고 우리 공연을 찾는 관객들을 만나는 프로 배우다. 지금부터의 너의 연기는, 이 순간부터의 너의 연기는 최고의 베테랑 이순재 선생님, 남문희 선생님, 신구 선생님 그 연기랑 비교했을 때 너는 틀린 연기, 선생님들의 연기는 맞는 연기, 너는 나쁜 연기, 선생님들의 연기는 좋은 연기가 절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의 연기와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는 다른 연기다. 네가 어떻게 그 깊고 넓은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를 따라갈 수가 지금 없지만은, 그렇다고 이순재 선생님 또한 너의 싱싱하고 뜨거운 연기를 따라갈 수 없다. 이제부터 너의 색깔과 너의 향기와 너의 느낌, 너의 질감에 알맞는 너의 연기를 만들어라. 세상에 둘도 없는 너만의 연기를 만들어서 대중들을 다시 자신 있게 만난다면 너 또한 최고의 매력적인 배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이렇게 질리게 합니다. 술자리뿐만 아니고요, 식사자리에서도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을 곧 사회를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또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었지만 좋아해서 잘하게 만든 일을 가지고 세상을 만났을 때, 그때도 역시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색깔과 향기와 여러분들의 질감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느낌에 맞는 여러분들의 일을 만들어서 세상을 만난다면 정말 당당하고 신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역경과 고난을 거쳐온 이 시대 수많은 멘토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청춘이 있는 곳엔 언제나 희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희망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청춘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광주 MBC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 희망 릴레이 강연 청춘 희망을 품다. 지금까지